안녕하세요. 2021년 8월 2일입니다. 오늘 그 신유빈 선수 올림픽에서 탁구 선수, 탁구 신동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탁구 신동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쓱 지나가다가 채널 돌리다가 봤는데 그 폴란드랑 단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자 탁구겠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대편에 있는 폴란드 여자 선수의 왼쪽 그 팔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런데 봤더니 파르티카라고 하는 폴란드의 탁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팔꿈치 아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장애의 탁구 경기인 국가대항 경기 올림픽에, 물론 패럴림픽에도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신유빈 선수가 쩔쩔매더라고요. 물론 한국이 이겼지만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런 장애를 가진 선수가 저런 투지와 정신력으로 올림픽에 출전했다는 것 자체도 박수 받을 일이고, 또 폴란드란 나라에서 저런 사람한테 기회를 줬다는 것, 그건 폴란드란 나라를 다시 보게, 폴란드의 체육, 탁구 관련된 사람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굉장히 긍정적인 힘이죠. 사실 뭐 장애를 가졌건 장애를 안 가졌건 동일한 경기 규칙에 따라서 경기에서 승자를 가르면 되는 거죠. 무슨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거. 어쨌든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폴란드의 나탈리아 파르티카 32살이라고 하는데 그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의 이 경기하는 모습이나 이런 그의 투지에 대해서 올림픽은 그 자체로 이런 것 때문에 올림픽을 보는 거죠. 사실 아주 잘하는, 예를 들어 우사인 볼트가 세계 기록 세우는 것도 볼만한 거고, 한국의 야구팀이 뭐 금메달로 가는 것도 볼만한 거고, 한국의 여자 배구팀이 열심히 해서 투지를 불살라서 역전승하는 것도 볼만한 거고, 그렇지만 그만큼 볼만한 것은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이런 인간의 놀라운 투지와 정신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제도 방송 많이 줄어들고 지금 뭐 실제로 라디오 2개 정도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팟캐스트 팟캐스트에서 나온 유튜브 정도 해서 이제 학교 충북대 대학원 강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말씀드린 바처럼 제 인생도 좀 정리를 할 겸, 정리한다는 게 여러 가지 살아온 바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프로파일러 있네 라고 굳이 내세울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또 저 말고도 많이 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분들도 계시고, 또 후배나 동기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욕을 많이 하고 또 비판도 많이 하지만, 그거는 뭐 제가 욕을 하건 비판하건 그 사람들의 지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길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 아마 자소전 쓰는 거 제가 계속 이 분야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작가교육원 같은데 한번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뭐 다행히도 경력이나 아니면 학력 아니면 뭐 나이 상관없이 작가는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의종 작가도 40이 넘어서 결혼 아이 뭐 다 한 후에 40대 중반, 초반, 초중반에 등단을 하셨으니까 저는 뭐 더 늦지만은, 그리고 제가 평소에 꼭 인생에서 남기고 싶었던 저의 가족이라고 봤죠.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있었던 그 여순 사건 관련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는 팩토리 형태로, 그러니까 저도 말하면 팩션 형태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작가 교육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좀 제가 연구소 운영 그런 걸 하는데 그것을 혼자 하기 쉽지가 않죠. 코로나도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우리 방송 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저의 활동은 주로 이제 일이라기보단 제 시간을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틈틈이 지금 하고 있는 교과서, 범죄 관련 교과서도 쓰면서요. 어쨌든 오늘 그 파라티카 선수를 보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뭐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그 훌륭하신 분 같아요. 파라티카하고는 그의 성적에 무관하게. 자,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하도록 하죠. 사실 제가 이제 짧게 그 범죄 분석 요원 생활을 하고, 뭐 불과 2년도 안 되는 생활을 하고, 그 뒤에 8년, 9년 넘게 경찰학과 교수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많습니다. 범죄 분석에 대한 얘기도 하고,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저의 교과서로 만들고 싶고, 그것을 이제 우리 고등학교 젊은 어린 학생들한테 넘겨주고 싶죠.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 부분이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사분도 고교 학점제는 반대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기주의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좀 걱정도 되긴 되죠. 뭐 그 걱정을 뭐 완전히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그 강사, 그 강의,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뭐 허울뿐인 고교학점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전문적인 AI 분야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기존의 교사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이것이 그 입시하고는 또 관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대학 입시나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고 하면은 사교육업체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죠? 절대 고교학점제를 반대를 하겠죠. 근데 이거는 입시하고도 관련 없고, 그 전문적인 어떤 실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역이에요. 학문 영역, 전문 영역. 근데 입시하고는 관련이 없고 기존의 교사들이 하기 힘든,
그 영역. 그 영역이라고 하면은 교사들이 새롭게 그걸 공부해서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을 교사로 채용한다는 것도 좀 웃기다는 건,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 와서 교사를 합니까? 왜 더 뭐 돈도 많이 벌고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은 일종의 학점, 인터넷 강의나 학점 은행처럼 포뮬러한 형태의, 아니 그걸 이제 인터넷 강의로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딱 규격화된 걸로 몇 주짜리로 이렇게 딱 해서 만들어내는, 이게 맞는 거죠. 대신 그 고교학점제의 담당하는 강사는 엄격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그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도입이 뭐 졸속 도입이다 뭐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지금 같은 형태의 수업 방식은 실제로 공교육적 수업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사교육으로 가고, 공교육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정규 과목 자체가 실제로 내용적인 영역이 많이 부실한 부분, 그건 실제로 좀 애매한 거 그런 거죠. 사교육에서 이미 다 배워오거나, 그러면 사교육을 보충하는 정도의 공교육이라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어떤 재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교육을 전문적으로 뭐 이제 없앤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봤자 성공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오히려 학교 자체, 고등학교나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같은 데서 기본 과목을 기본적인 교사가 가르치고, 학점제 과목을 놓고, 또 거기 상태에서 전문적으로 입시에 갈 사람들은 또 입시로 가게끔. 그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다 대학을 가고 나머지 안 갈 사람들의 그 사람의 진로를 고등학교 나와서 할 수가 있느냐. 사실 여기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대부분 이제 특성화고라든가 일반고 일부에서 고교학점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쪽은 아무래도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사교육 쪽이 조금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교육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정교하게 설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고교학점제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걱정은 됩니다만은, 저는 뭐 그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고등학생들한테도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범죄학적인 공부를 시키고, 그건 지금에 있어서 어떤 뭐 범죄 이론 플러스 범죄 수사 관련된 것, 범죄 예방 관련된 걸 하나로 묶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이르고 그렇지만 좀 내실 있는 그런 과목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려면 그런 비슷한 형태의 커리큘럼이나 책을 써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지금 이제 쓰고 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어쨌든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향성은 아무래도 비교적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그럼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아침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출이 경이적으로 늘었다. 지난달 수출이. 사실 그건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뉴스공장은 국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수치상으로는 맞죠. 수치상으로는 실제로 수출이 늘은 건 맞는 거고, 그리고 수출의 다변화, 중국 의존도의 약화, 그런 것도 맞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야 될 길에 대한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실제로는 강소기업들 육성하는 거,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했던 기술경찰처럼 기술 입국, 특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내수로만 먹고 살 수 없다고 하면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수출은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수출도 하면서 내수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는 안 되느냐. 물론 대만 같은 구조는 좀 특이한 구조지만은 적어도 이제 북유럽의 소국들이라든가 기술 강국이면서 여러 가지 사이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립할 수 있는, 그리고 식량이나 에너지도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비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정치권이라든가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냥 기존의 재벌 시스템에서 수출이 잘 됐다고 좋아라. 이거는 실제로는 사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낯간지러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뉴시스에서 일본의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수출 규제 2년, 한국 주장만큼 탈일본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여러 그 친여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보장 같은 데서 탈일본어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라고 하면서 좋다고 하지만 기실 따져보면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일본 언론 애들도 물론 니혼게이자이 같은 신문 니케이 같은데 일본 대표적인 경제지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니네들 독립한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본 경제에서 일정 정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그것도 맞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도 역시 대일 무역 적자는 작년에도 209억. 그 전년 대비 9%가 증가했어요. 적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어요. 그리고 오히려 2021년 1월에서 6월 사이 반도체 제조장치가 더 많이 사왔어요. 31%. 그러면 오히려 대일 의존도가 더 늘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치의 공개라든가 데이터의 공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즉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경제적 지향점, 그리고 사회적 구조의 지향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수출 위주 중심으로 갈 것인가, 그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삼성 같은 그 기업들은 중요하죠, 키우는 거는. 근데 삼성을 키울 수는 없어요. 이제는 삼성 스스로 크도록 말아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삼성이 이전에 그렇게 크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짓도 했었으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재벌 시스템의 일정적인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수출 시스템의 개혁, 소위 말하는 강소기업의 육성, 이런 기술 입국이라든가 특허, 사이버, 소위 말하는 생명과학, 이런 것들을 다 그런 형태의 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정확한 지금 대부분의 뭐 우리나라의 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국뽕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고, 또 김현지 뉴스공장 이런 데처럼 친여 매체들처럼 근거 없는 어떤 낙관주의 같은 거. 근데 어느 정도 낙관주의는 필요한데 너무 나가면 국민들이 현실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도대체 뭐가 팩트냐? 경제신문 얘기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뭐가 맞느냐? 너무 지나친 비관주의도 문제지만 지나친 낙관주의도 문제다. 그거를 정확히 공개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야 돼. 경제 관료들 아니면 기술 관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근데 걔네들은 뭐 관료들인가 그렇다고 쳐도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엇인가 언론은 뭐 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회 지도층은 뭐 하고 있느냐. 사회 지도층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조중동에서 미디어 오늘에서 한 얘기 이런 거죠. 조중동의 색깔몰이, 철학 교수들의 용춤 이렇게.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손석춘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사실 그 사람의 내용보다는 조중동이 요즘 하고 있는 꼬라지가 소위 말하는 뭐 나이 잔뜩 든 최진석이라는 철학자 그리고 뭐 100세가 넘은 김영석이라는 철학자 이렇게 조선일보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는 김영석 이 사람이 100세가 넘은 그 칼럼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조선일보는 최진석이라고 하는 무슨 이런 학자들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586을 공격하고 아니 공격받을 만하면 공격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행태 그들의 삶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실제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확히 팩트에 기반해서 사회를 이끌 그리고 팩트와 비전에 기반해서 사회를 이끌 생각은 안 하고 거기 조언을 할 생각은 안 하고 특정한 정치 집단에 붙어갖고 오히려 혹세무민 하는 이런 자들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까? 함부로 색깔론 퍼뜨리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권에 대한 비판은 저도 하고 있고 저만큼 심각하게 심도 깊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죠. 저는 근데 구체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전을 기반으로. 근데 얘네들은 뭐냐? 어떤 분노와 아주 그냥 철저한 그들의 그 이해에 관계돼 갖고 아주 눈이 밝게 갖고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저주는 이거는 국가와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철학 뭐 이런 교수들 뭐 얘기하지만 참 웃기는 소리죠. 이 사람들이 한 얘기라든가 이 사람들이 한 뭐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사회 지식이나 부를 수 있느냐. 오히려 사회를 망가뜨리는 혹세무민하는 자들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알았으면은 그대로 조용히 삶을 정리하시지 어떻게 나와서 또 이렇게 물론 이런 사람들이 바로하고 준동하도록 그 기회를 제공했던 지금의 소위 말하는 집권 세력들의 무능함과 어떤 이 사회에서의 어떤 오히려 스스로 국뽕을 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의 정권이 잘못했고 분명히 뭔가를 비판받아 마땅한데 그거에 편승해서 진짜 개나 소나 다 나와서 이런 소리 해대니까 근데 그러다가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는 뭐 부동산 정책이니 뭐 임대차 3법이니 경제정책은 엉망에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출 뭐 이런 얘기 경제 사정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로 뭐 망가지기 경쟁 대회를 하는 건지 답답한 상황이 많이 들어서 한 말씀 해드렸습니다. 좀 다른 얘기 하죠.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분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관련된 그 광주의 붕괴 참사 관련돼 있었죠.
근데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우리나라에 가장 산업재해가 제일 많은 게 포스코라든가 현대중공업 쪽 이런 데인데, 문제는 그렇게 현장이 심각해도 개선할 노력도 안 하고, 벌써 이 안전관리 자체가 큰 문제고, 고용노동부에서 오늘 그 현대건설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법 위반 여부 감독 결과 했는데, 위반 상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상황 301건, 과태료 5억 6천만 원. 그러니까 건설 뭐 이런 중공업 이런 애들은 사실 무성의 안전관리 자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뭐 이런 포스코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수출을 또 주도하고 있고 내수를 주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전환이라든가 이런 비용, 비용 크게 많지도 않은 것들을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그냥 사고 나면 대충 돈 물어주고 크게 뭐 회사에 손해 가는 것도 아니고 재벌 총수가 다치는 것도 아닌데,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 진도에서 극단 선택을 한 학생, 여중생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난 31일 전남 진도에서 아파트에서 10대 남녀 둘이 극단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근데 아직 정확한 건 모르죠. 근데 보니까 애들 중에 한 명이 동급생들에게 따돌림과 언어 폭력을 당했다. 6명, 무려 6명한테 동급생들 체육관에서 따돌림과 위협적인. 그럼 도대체 학교는 뭐 했느냐? 실제로 근데 어떤 진도교육지원청에서는 일종의 화해 조정을 시도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있던 애가 억울하다, 나는 자리에 있기만 했다. 보통 이런 집단 괴롭힘 같은 경우는 6, 7명, 10명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몇 명은 방관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해를 방관하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어떤 폭력의 범죄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난 때리진 않았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 때리지 않고 이렇게 세만 형성해 준 거는 학교 폭력이냐? 그럼 정확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학교 폭력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죠? 같이 하면 안 돼. 그리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근데 어쨌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6명한테 교내봉사, 교육이수, 서면사과 등 조치가 내려졌는데, 문제는 그 뒤에 조치에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 같은 데서 사실은 학교도 좁고 지역사회도 좁고 전학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가해자가 사는 공간에서 다른 데로 갈 학교도 그렇게 마땅치가 않고, 이런 부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그래서 이런 사과조치, 뭐 반성문수 되도 않는다. 왜? 애들은 그냥 똑같이 계속 보복을 할 테니까. 결국은 아이가 이렇게 둘이나 죽었는데,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키울 것인가,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그러면은 차라리 학교 시스템을 분해하든가 찢어놓든가. 그런데 또 그거는 못해. 왜냐면 기존에 있는 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시스템에
기존으로 들어가는 예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구조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계예요. 이 정부 들어서 뭐가 됐느냐. 형밖에만 돈 거 아니냐. 법률구조공단에 무슨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나 보죠. 법률구조공단. 여러분 법률구조공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하자면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한테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만 접수된다. 고소고발. 근데 그들 중에는 대부분 경찰에 고소고발을 할 이유가 돈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제로는 그건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인데 민사로 해결을 하기 어려우니까 형사로 먼저 고소해버린다. 그러면은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에서 그것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변호사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탐정 같이 중간에 무엇인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지. 지금 이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는 그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료 법률구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 좋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변호사들로부터의 그 좀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왔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제대로 된 변호사 찾기 어렵고, 엉뚱하고 무능한 놈들한테 돈이나 뜯기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존재는 하지만 무려 34년이나 지났지만 얘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있으니까 있나 보다 하는 거죠. 일종의 법의 사회화, 이런 형태. 그럼 차라리 법률구조공단을 해체를 하고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지자체 같은 데에다가 법률구조팀을 다수 둬서 거기에서 일반 서민들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든가. 거기다 그럼 일정 정도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공익법인, 공익탐정법인들 같은 것에 대해서 자격을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돈을 쓰고 탐정을 쓸 사람은 쓰고. 근데 법률구조공단이 지금 이렇게 있는, 그럼 국민권익위원회하고는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물론 그 안에도 법률구조공단 내에도 개인 파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차법 같은 것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우리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법률구조사업도 하긴 했어요. 구조사업이 제대로 됐나요?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사실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얼마나 해왔고, 그것이 기존의 변호사 수의 확대, 질적인 확대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다 탐정 부분이라든가. 실제로 영세민 이 표현이 그렇지만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인가? 그러니까 지금 법률구조공단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배출되는 변호사들도 제대로 못 써먹고, 이게 불균형이 왔으면 사실은 법률구조공단과
기존의 어떤 이 법률 시장을 유기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인력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좀 걱정이 돼서 그 말씀 잠깐 드려봤습니다. 물론 법률구조공단이 여러 가지 공익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법률구조공단의 존재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법률 시장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 때문에 저부터도 이런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거 누굴 찾아가야 되냐 아는 뭐 후배 변호사 뭐 이런 것들 찾아가지만 걔들이 제대로 한다는 보장도 없고 물론 당연히 그런 법률 시장으로 가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걱정이 되는 분야이긴 합니다. 지난번에 그 교사 둘이 고등학교 교사 둘이 아니 교사가 아니고 교사 하나죠. 하나가 2개의 고등학교 화장실과 기숙사에다가 몰래카메라, 불법 카메라 설치했다. 공립고등학교 남교사 얘기는 있었죠. 이놈이 근데 아주 대놓고 그러니까 개인 압수물에는 파일이 없는데 학교 업무용 PC에 이걸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 교무실에 그 업무용 PC에 무려 650건을 보관을 했대. 도대체 얘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일까? 10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다시 3월 1일자로 부임해왔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용했던 업무용 PC가 3대가 있는데 이런 애를 어떻게 교사가 이렇게 채용을 했을까? 무려 10년 넘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을까? 이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는 대단히 위험한 애인데 이런 애가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사가 혹시 혹간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점검은 안 받았나? 점검이란 것이 우리 시스템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교사, 남자 교수든 여자 교수든 심리검사 같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런 걸 안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채용할 때도 심리검사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면은 최소한 심리검사라든가 채용할 때 그리고 한 10년이나 뭐 이런 어떤 주기를 놓고 그런 걸 엄격하게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건 법을 바꿔서라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서 사실 뭐 교직은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사실 교직이 철밥통이 어느 정도 될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예전 같은 경우 그런 애들 그런 어떤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학교 자체의 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는 인구도 줄고 어떤 학제도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어떤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이것처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범죄적 교사 때문에 얘기가 되겠지만 아까 거랑 다 연결시켜 보면은 조금 다른 얘기 하나이면은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이나 빌라 사시는 분 중에 이제 층간소음 쿵쿵쿵 발소리 뭐 이런 거 개소리 뭐 이런 근데 그들 중에 하나가 저주파 웅웅거리는 냉장고라고 합니다. 냉장고 그리고 안마기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가 하나가 아니라 2-3개 되지 않습니까? 김치냉장고도 있고 창문형 같은 이렇게 여는 거는 실제로는 그거가 별도의 공간에 그러니까 보통 부엌이나 이런 데 있지 않고
다른 거실이나 아니면 이렇게 있으니까, 침실 같은 데 있으니까 그게 밑으로 올리는 거죠. 예전에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보통 냉장고가 하나 있었고 그냥 부엌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이 구조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층간소음으로 저주파 층간소음이 아닌데, 지금 이걸 보니까 딱 보니까 이게 냉장고가 늘어나고 평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밑에 그 소음 방지 장치는 안 해놔. 혹시라도 이제 층간소음이 있으신 분 중에 웅웅거리는 저주파음이 온다고 하면은 꼭 확인해 보세요. 위층이나 옆층이나 이런 옆에는 냉장고, 여분의 냉장고,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라든가 다른 이런 것들. 저도 이 단독주택이지만은 뭐 아랫집이나 이런 데서 한 세탁기 돌리는 소리 되게 나죠. 근데 그럼 세탁기 돌리는 소리야 어차피 그거만 하면 되는 거고, 또 그 시간이 뭐 1시간이 안 되니까 대략 이해는 하고 넘어가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합니다. 서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윗집이나 아래층이나 다 밑에 있는 깔판 같은 거 다 사면서 그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하시면서, 왜 그러냐, 요즘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폭행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근데 이게 그 층간 벽을 얇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아파트 구조를 엉망으로 만들어냈던 100만 주택 그 건설할 때 노태우 정권 그 뒤에 얇게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죠. 50대 바바리맨, 노출증 범죄자죠. 출소하자 또 범행. 근데 이런 바바리맨들은요, 치료하지 않으면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공공장소 같은 데서 이런 거를 노출을 하는데, 음란행위를 하는데, 이제 저번에 또 6개월 만에 또 범행해서 또 10개월이에요. 징역. 단기 자유형 들락날락 하는 애들은요, 얘네들은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치료 명령이 부과가 돼야 돼요. 치료 감호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전문가도 많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얘들은 처벌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단기형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갔다 오면 또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더 위험해질 수도 있죠. 이건 법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의 대면 면담을 실시한대요. 이게 이거죠. 이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영장을 경찰한테 청구하는데, 어쨌든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검사가 그 청구를 신청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에다가. 그 전에 자기들이 한번 피의자를 대면 면담을 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인신구속이고, 또 그때 변호인한테 변론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당사자한테 반론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까, 글쎄 한번 진행되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오히려 명확한데 경찰들을 어떤 길들이려고 하는 어떤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영장 신청 전에 피의자 면담, 대면 면담 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건 사람들이 다 이해는 하는데, 그걸 제대로 엄격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기 딱 좋죠. 쓸데없이 아주 명확한데 데려가라.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경우는 또 데려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나중에 헌법이 바뀌어서 영장을 검사만이 아니라 다른 뭐 사법 경찰관도 신청할 수 있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제도는 프랑스나 뭐 미국 같은데 일종의 예심 제도 같은 거죠. 예심을 통해서 예심 판사가 먼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심 판사의 판단이 우리는 없는데 그거를 검사가 예심 판사 역할을 하겠다고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일단은 판사들 사법부의 또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상당히 조심스럽지만은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운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 사람들이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어떻게 운영할지를 잘 모르겠어 갖고 한번 살펴보시죠. 뭐 운영되는 거를. 한국일보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났어요. 3개월간 못 찾던 확진자 코로나 마약범 잡던 데이터 수사로 5일 만에 해결. 이게 수사정보 분석 전문 경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누구냐면 경찰대 데이터 치안과학센터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겁니다. 뭐 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뭐 CCTV 이런 것들을 정보를 지능형 수사 정보를 분석해서 마치 이 마약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범인을 추적하는 방식인 거죠. 기존에는 이제 뭐 일종의 엑셀이나 손으로 쓴 통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으로 쓴 엑셀 파일 같은 걸로 계속 뭐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파일들을 조합해 갖고 특히 또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기지국 발생 내역 같은 경우를 컴퓨터의 특정한 언어 프로그램으로 조합해 갖고 그게 I라고 합니다. I1, I2, I3라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지능형 수사정보 분석 체계에서 다양하게 입수된 통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 표준화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연결된 것에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는 빼내는 작업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수사 영역이죠. 근데 사실 제일 걱정인 거는 제가 이걸 하고 예전에도 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수사 정보 같은 경우를 데이터가 있죠.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얻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나중에 그 데이터가 쓴 다음에는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정확히 일정 정도 객관적인 어떤 통제 장치 밑에 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경찰관 몇몇이 어떤 수사 시스템에 접근을 해갖고 분석 시스템에 접근해서 이걸 썼는데 나머지 아니면 쓰다 남은 쓰고 있는 데이터를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별건 수사에 이용을 한다고 할 때 그걸 누가 통제할 것인가. 사실 이것은 기존의 데이터를 역학조사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I2, I1, I3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I2를 했고 경찰청이 I1과 I3를 개발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좀 별 볼일 없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사정보 분석가들이 대단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요즘 같은 형사들이 탐문을 이렇게 안 하죠. 기존에 카드 사용 기록이나 이런 것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서 사람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수사정보 분석가가 배출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수사정보로서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된 통제 장치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런 기술이 너무 쓰임새가 많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쓰고 있는데
만약에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별건 수사의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를 유출됐을 경우, 해킹됐을 경우, 이런 이게 포렌식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포렌식은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분석해내는 거지만 이거는 기존에 수많은 개인 정보와 빅데이터 같은 거를 뽑아서 조합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실제로는 통제사회, 빅브라더 사회와 연결될 수 있고 이것은 사찰과 연결될 수 있고 인간의 사찰, 대단히 위험한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취재하는 기자도 그렇고 이것을 쓰는 이 수사관이라는 사람들도 적어도 그분에 대한 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물론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닐 겁니다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조심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틀 안에 넣어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이런 수사관들도 보호될 수 있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것이 유출됐을 때 본인들이 다 책임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경찰대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방법은 좋지만 이것이 말 그대로 다른 특정한 개인의 비리를 파헤치거나 어떤 혐의 없는 사람의 특정한 개인을 추적하는 무슨 아이, 말하자면 캣아이 아니면은 이런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공상과학 영화에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봤을 때 분명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DNA 이런 수사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통제 못합니다. 그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 건데 경찰청이 너무 안일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경찰들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위험, 보이지 않는 위험들로 지뢰밭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좀 이따가 월요일날 방송하러 가는데 될지 모르겠고 소설가로서의 저의 인생 3모작 3번의 인생 4번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3번째겠죠? 4번째인가요? 새로운 도전이라는 건 항상 즐겁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